지금부터 2024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청소년 백인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장 김병현, 부위원장 최예나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학생평가단 분들과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들을 위해 늘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주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뭐 대답이 좀 희미한데? 금년 여름이 또 유독 더웠죠? 그 열대야가 다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길은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금년에 8명의 학생이 우리 북극을 다녀왔어요. 작년에는 6명 다녀왔는데 이번엔 8명 다녀왔어요. 여전히 하얀 눈 위에서 북극곰을 못 만나고 푸른 초원에서 북극곰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문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빙하가 녹는 것은 그냥 자연의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빙하가 녹음으로 해서 새로운 항구가 열리게 되고 그 속에서 국가 간의 새로운 질서가 변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전부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정책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곳에도 다 정책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되고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고 세상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읽기가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읽고 자연도 읽고 AI도 읽고 결국은 세상 읽기가 바로 읽어스에서의 읽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창의력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창의력.
그냥 한 개인이 똑똑하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번에 제가 2달 전에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스탠포드 대학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D스쿨이라고 하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사고의 이론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그 D스쿨입니다. 그 만들었던 그 장소에 교수님이 우리를 안내하면서 창의력의 원천이 대화와 협력이다. 저는 창의력의 원천이 수다에 달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양반은 좀 점잖게 표현해서 대화와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개인의 능력보다는 대화와 협력에 의해서 창의력이 이루어진다. 창의적인 역량이 발현된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을 용인해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실패할까봐, 실패하면 내가 창피할까봐 두려워서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작은 도전이 계속 되다 보면 큰 도전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그 사소함 속에 새로운 것이 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질문하고 탐구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극 포스터 3개를 가지고 한 팀에다가는 고치고 다시 고쳐라 이렇게 2번 고쳐가지고 만든 포스터와 3개의 포스터를 주고 2개를 만들고 하나로 만들었던 그런 모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3개, 2개, 1개로 토론하면서 만들어진 포스터가 더 창의적인 것이 잘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근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화와 협력이 창의력의 원천이다. 2번째는 걷기가 창의력의 81%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2014년에 스탠포드 대학 교수 2명이 논문으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앉아있는 사람한테 4분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랬더니 15개를 말을 했어요. 걷는 사람한테 4분 동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25개를 말했습니다. 앉아있을 때, 걸을 때, 앉아있다가 걸을 때, 걸다가 앉아있을 때, 실내에서 걸을 때, 실외에서 걸을 때 이렇게 다양한 변인들을 놓고 논문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이 걷기가 창의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서 이 사고가 시작됩니다. 걷다가 앉아도 그 창의력 향상의 영향은 계속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걷는 거예요. 걷는 교실, 걷는 수업, 걷는 학교. 이제는 교실뿐만 아니라 인천이 교실이고 교과서고 배움터고 세상이 교실이고 교과서고 배움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더 좋은 변화를 일으켜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여기 지금 보세요. 학생 성공버스 정책 확대, 다문학생 급식 지원, 카페인 중독 예방.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고쳐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과 온 세상이 교실이고 교과서고 배움터이고 그곳을 가봐야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온전한 경험과 배움을 하려면 실제로 가보고 실제로 해봐야 온전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게 학교를 삶으로 학교에서 지식적인 거 많이 배웠잖아요. 앉아서 그것을 삶과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일상을 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자체가 배움으로, 그래서 암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경험과 온전한 배움을 통해서 이 사회에 주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게 바로 건강한 신체 정서 인격을 갖춘 애기애타, 나를 사랑하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창의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학교를 졸업해도 나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읽고 걷고 쓰세요. 관찰하고 질문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나온 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이것만 잘 기억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실 겁니다. 내가 정말 좋은 학교를 가고 또 학교를 가서 졸업장 하나로 평생을 살던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이제 빠른 학습력, 문제 해결력, 자기 전문성은 기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모호한 곳에 길찾기를 즐기는가? 근거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는 별 관계없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는 배움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찾을 겁니까? 똑똑한 사람은 의대나 공대를 옛날에 갔었는데요. 더 똑똑한 사람은 아예 중퇴를 하고 창업을 했어요. 그게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을 하고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했잖아요.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그 가치를 향해서 가면 다른 것도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백인 정책 토론회,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4살짜리가 낸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채택해서 변화를 만들어낸 그런 도시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결코 어리지 않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돼서 이 세상을 정말 더 좋은 세상으로,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보자. 이제 우리 인천 학생들이 북극도 제일 먼저 하고 또 유엔에 가서 실제 포럼에 참여하기도 하고 독일에 가서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글로벌한 직업 세계에 가서 창업에 대한 눈도 뜨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시야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더 좋은 그런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인 토론회가 있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 소개는 학생참여위원회 정책부 분과장 김다솔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4기 학생참여위원회에서 정책분과장을 맡고 있는 덕신고등학교 김다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학생참여위원회와 교육지원청 5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위촉식과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청 정책 과제를 발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4월과 5월에 정기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청소년 정책 예선학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 예선학교에서는 6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였고 교육청 정책, 예산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책 예선학교에서 제안되었던 학생 성공버스 확대와 특성화고 공동교육과정 제안은 학생참여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백인 토론회에서 최종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관내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정책 공모가 실시되었고 총 24건의 제안이 공모되었습니다. 제안 심사와 참여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최종 5개의 안건이 제안되게 됩니다. 오늘 제안 발표될 안건은 1번 학생참여위원회 무하메드 브루안 변재민 학생이 제안한 학생 성공버스 정책 확대, 2번 송도초등학교 김승아, 김진아 학생이 제안한 다문화 학생 급식 지원, 3번 영동중학교 김요한, 임혜원 학생이 제안한 카페인 중독 예방교육 실시, 4번 초원중학교 정서우, 김현희 학생이 제안한 멘토링과 함께하는 일거스 프로그램, 5번 학생참여위원회 김명현, 이현준 학생이 제안한 특성화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소년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정책 토론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백인 토론회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부에서는 각 정책 제안자분들께서 준비한 정책 발제가 진행됩니다. 제안된 정책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각 제안자분들의 고민과 열정을 담아낸 정책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핵심인 정책 선정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평가자분들께서 1부에서 다뤄진 정책들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눈 후에는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책이 선정됩니다. 투표 방식은 여러분의 책자 뒷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투표로 선정된 정책들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담당 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2025년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1부와 2부 사이에는 인천 중상고등학교 밴드 동아리 더비트의 특별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잠시 쉬어가며 즐거운 공연을 감상하시고 2부에 참여하는 동안 열정적인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를 시작하기 앞서 학생참여위원회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짧은 인트로 영상을 준비했으니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인 토론회 개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교육청 조례에 따라 정책 발췌는 학생참여위원회 김명현 위원장님께서 맡으실 예정입니다. 인천 학생들은 안 있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니까. 백인 토론 내고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백인 토론 내고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가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가결이나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학생참여위원회로서 토론회 참여자들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아이고 이 장군님. 뭐 이런 필요한 정책에 서로 같은 편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렇습니까? 한진여러분들께 공격받았습니다. 백진야, 입장 좀 가결하라는 건 어떡합니까? 인천 시교육청 정책인데. 실패하면 반영, 성공하면 반영 아닙니까? 자, 이제 발제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제부터 1부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평가단은 초등학생 6명,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74명으로 총 103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평가단 여러분들은 오늘 행사에서 5건의 정책들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투표를 통해 정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부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팀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통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생 성공버스 정책 확대를 제안하게 된 인천 반도체고등학교 학생 부회장 무하메드 부르한, 강남 영상미디어고등학교 학생회장 변재민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총 4개의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정책의 수정이기 때문에 현재 학생 성공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정책에 대해 개선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 후 그 개선 방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학생 성공버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성공버스는 전국 최초의 도심형 공유 통학버스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대규모 개발 지역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현재는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신도시 등 신도시 5개 지역과 원도시민 부평 한 곳을 포함하여 총 6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44억 원이며 이용 가능한 학생은 1,900명, 약 51개교입니다. 학생 성공버스는 2024년 교육부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될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정책이기에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으로 인해 모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학생 성공버스 정책에서 발전돼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역 확대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성공버스는 현재 총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도, 청라와 경서, 영종, 검단 신도시, 서창과 남촌 총 5개의 신도시와 원도시민 부평으로 6개의 지역이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부평 원도심이 추가된 상태이긴 하지만 원도심 지역이 더욱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개발 지역인 신도시들도 점차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선 개편입니다. 현재 노선도 지역별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의 노선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그것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소수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혜택 교외는 특성화고, 농어촌, 원도심의 작은 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수의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권역 확대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신도시민 루원시티뿐만 아니라 원도시민 중구와 동구, 연수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 확대를 제안합니다. 특히 현재는 신도심 위주의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을 조금 더 고려한 권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선 개편입니다. 현재 노선은 일반 버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처럼 정류장을 거쳐 학교로 가는 방식입니다. 저희의 제안은 이 방법과 더불어 통근 버스처럼 거점에 학생들이 모여 있다가 버스에 탑승하고 여러 학교를 지나가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지역에 따라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노선 정비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정책 연구 등을 통한 노선 정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소수학교 배려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성공버스 정책은 특성화고 농어촌 학교 등 소수의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를 지나가는 노선은 현재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친환경 작은 버스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소수의 학생들도 배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안인 권역 확대에 대해 필요한 예산은 총 3개의 권역에 추가한다고 했을 때 한 권역당 6억 원으로 총 18억 원이 필요하고 노선 정비를 위한 노선 확대 설문 및 각종 연구로 인한 비용 3천만 원, 마지막으로 작은 버스 운영으로 한 대당 5천만 원, 총 30대로 4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학생 성공버스 정책은 교육부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90% 이상이라는 결과를 보면 충분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더욱 발전하고 확대되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행이 불가능한 정책이었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행정으로 실시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이러한 정책은 더욱 보완하여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제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반도체고 유아미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성공버스 정책 확대팀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통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팀은 송도초등학교 김승아, 김진아 학생이 더 맛있고 더 행복한 다함께 학교 급식이라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은 다문화 학생 급식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초등학교 3학년 김진아 김승아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더 맛있고 더 행복한 다 함께 학교 급식입니다. 제가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의 필요성과 관련 정책 그리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초등학교에 다문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회와 나라 안에서 봤을 때도 다문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인 인천 송도 초등학교만 해도 다문화 친구들이 전체 학생의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어울리며 옆에서 지켜보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다문화 친구들은 문화와 언어가 낯설어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공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노력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급식 시간입니다. 다문화 친구들은 학교 급식을 먹을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종교적이나 문화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못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한라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한라 음식이 없어서 밥과 김치만 받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창 성장해야 하는 친구들이 밥과 김치만으로는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문화 친구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을 먹으면서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친구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찾아보았습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다문화 친구들의 먹거리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참여 건강급식 제한제도 운영 정책을 보완하고 아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아침 먹고 튼튼이라는 외부의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을 위한 문제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시간이 행복하진 않은 다문화 친구들은 누구에게 속상함을 표현해야 할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함께 사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이번 발표를 위해 공부해보니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멜팅팟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각 집단의 문화를 한데 모아서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녹이듯 하나의 문화로 만들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샐러드볼 이론은 각 집단의 문화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므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 함께 어우러져서 살자는 이론입니다. 마치 한국의 비빔밥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론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다문화 친구들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우리나라 문화에 녹여서 하나로 뭉치는 것보다는 서로의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존중하면서 배려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곁에 있는 다문화 친구들은 그저 외국인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공부하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친구들인가요? 한국에 정착하여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다문화 친구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먹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면 모두가 똑같이 동등하게 가져야 하는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의 해결 방법과 우리들의 실천 방법 그리고 필요한 예산 발표를 맡은 김승아입니다. 다문화 친구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다 함께 학교 급식을 즐기기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해결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레토르트 대체식 또는 김과 같은 반찬을 꼭 준비하도록 합니다. 다문화 친구들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갖고 있고 친구들 중 일부는 엄격하게 확인된 할랄 음식만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문화 친구들만을 위해 할랄 음식을 만들 재료와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할랄 레토르트 대체식을 준비하거나 김과 같이 쉽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제공한다면 다문화 친구들이 함께 먹을 수 있어 즐겁고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채식 급식 비율을 늘립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육류 소비를 줄이고 채식 음식을 먹을 수 있는 VTS 데이를 만들어 각 학교에서 VTS 데이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로 다문화 친구들이 급식을 잘 먹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고기류입니다. 콩고기와 같은 대체 육류와 고기를 먹지 않고도 다양한 채식 메뉴를 먹는 채식 급식의 날을 늘린다면 다문화 친구들과 저희 모두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구 환경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다문화 음식 체험의 날을 만듭니다. 꿈길을 발표하거나 체육대회가 있는 것처럼 다문화 음식 체험의 날을 만들어 학교에서 다른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도와줍니다. 특히 다문화 밀집 학교, 다문화 정책 학교처럼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는 우리와 다른 음식 문화를 공부하며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다문화 학생들이 속한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보고 더 나아가 이슬람 급식 메뉴로 나오면 좋을 만한 다문화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다문화 음식 체험의 날을 만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문화 친구들이 믿는 종교와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학교에서 이슬람 종교와 할랄 인증 식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 다문화 친구들이 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만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친구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고 서로 도우며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문화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급식 식단표에 표시합니다. 다문화 친구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 전 돼지고기가 들어갔는지, 돼지 성분이 들어간 젤라틴 성분, 젤리 성분이 들어갔는지 급식 식단표를 항상 유심히 살펴봅니다. 다문화 친구들의 급식 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대부분 밥과 김치만 먹게 되고 배가 고픈 상태로 다음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성장에도 문제가 됩니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주간, 월간 급식 식단표에 다문화 친구들이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알아보고 부족하다면 영양 선생님께 건의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채식 요리를 알아봅니다. 채식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고기를 먹지 못하는 다문화 친구들이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식으로도 고기에서 얻는 영양분을 식물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하고 함께 요리를 직접 하고 먹어보면 다문화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고 평소 채식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던 다른 친구들도 채식 요리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채식 요리를 함께 알아보고 만들어 본다면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고 행복한 식사 그리고 지구도 지킬 수 있는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안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을 실행한다고 생각했을 때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와 동부 다문화 밀집 학교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대략 학교가 30개에서 45개 정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다문화 학생이 25%로 생각하고 학교 개수를 45개로 계산하면 약 3,375명의 대체식이 필요합니다. 대체식 가격을 1,000원으로 생각하고 한 달에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면 한 달에 약 7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천시 교육청에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큰 돈이라면 인천시와 함께 협력해서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더 맛있고 더 행복한 다 함께 학교 급식 정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학교 급식 정책의 발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에게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팀은 영종중학교 김요환, 임매원 학생이 고농축 카페인 예방 중독 교육 실시라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은 카페인 중독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종중학교의 김요한, 이매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카페인 음료를 마셔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얼마나 마셔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발표할 정책은 카페인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교실에까지 침투한 카페인 음료의 실삭을 서울국제고등학교 스쿨리포터와 함께 살펴봅니다. 한 고등학생의 책가방 속입니다. 피로를 풀어준다는 이른바 카페인 음료가 눈에 띕니다. 가방 속뿐만 아니라 보온병에서도 쓰레기통에서도 카페인 음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몇몇 학생들만 마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청소년들의 카페인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섭취하는 원인으로는 카페인에 대한 경각심 부재,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와 부담감, 그리고 손쉬운 구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은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을 적당히 섭취했을 때의 장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는 심장병 예방, 소화력 증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인 중독 예방 교육을 왜 실시해야 할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공고량은 1kg당 2.5mg으로 체중 50kg 기준 125mg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카페인 음료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유량은 공고량을 훨씬 넘습니다. 2022년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고 있는 학생은 48.7%나 됩니다. 청소년들이 카페인 하루 공고량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등의 다양한 부작용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우리에게 미치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페인의 부작용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는 학생의 인터뷰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은 하루에 몇 잔 정도 섭취하시나요? 만약에 마신다고 하면 저는 일주일에 한 2-3잔 정도 섭취를 하는 것 같아요. 카페인은 왜 섭취하시나요? 평소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할 때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또 집중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밤 늦게까지 또 집중도 하면서 할 수 있게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것 같습니다. 카페인 섭취가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거에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카페인을 자주 마시는 학생들도 카페인의 부작용의 존재 여부나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은 카페인의 부작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카페인의 부작용을 알리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카페인 중독 실태조사 실시, 카페인 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카페인 중독 예방 자료 개발 후 학교 제공을 통한 교육 중 상시 교육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카페인 중독 예방 교육 교내 상영, 카페인 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학교 및 가정에서 카페인 의존 및 중독에 대한 경각심 및 관심 촉구 활동이 있습니다. 영상자료 2편 제작비와 각 학교에 배부할 배너 제작비, 그리고 각 학교 및 관련 동아리에 지급할 캠페인 지원금을 포함해 총 3,605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의 요점은 카페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카페인의 용량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마셨을 때의 장점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반대로 권장량을 넘어 마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저희가 진행할 카페인 중독 예방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카페인을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 길을 이끌 것입니다. 용량이 독이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농축 카페인 중독 예방교육 정책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카페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팀은 인천 초원중학교 장서우, 김현희 학생이 멘토링과 함께하는 일거스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은 멘토링 활동 도서 지원 쇼폼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 걷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에 멘토링과 함께하는 일거스 프로그램 정책 제안 발표를 맡게 된 인천 초원중학교 장서우 김현희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저희는 멘토링과 함께하는 일거스 프로그램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 정책을 고안하게 된 제안 배경부터 기대와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안 배경입니다. 여러 차례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학생 참여형 수업을 채택하는 등 교육제도 개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토론과 같은 참여형 수업에서도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일부 학생들만 참여한다는 한계점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창의적 학교 환경 지수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창의적 행동을 위한 자신감, 즉 창의적 사고력 자아 효능감 지수는 평균보다 낮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를 고려하면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래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창의적 과제를 수행하고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데에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학생과 프로젝트형 수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저희 학교 학생 약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층의 사고력 저하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독서량 부족 42%, 수동적인 기존 교육 방식의 한계가 30%로 높은 비율로 도출되었으며 단답형 질문에 응답한 학생 중 47%가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부담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발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의견과 일거스 정책, IB 교육과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종합한 결과 기존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학생들의 말하기 자신감을 높이고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세부 내용입니다. 인천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는 학급 내에서 2인 1조로 멘토, 멘티단을 편성합니다. 한 학생당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 있는 분야의 책을 한 권씩 선정한 후 편성된 멘토, 멘티단에서 독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책을 선정할 때는 자신의 진로, 관심사 등 어느 분야의 도서이든지 고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서로가 서로의 책으로 멘토, 멘티가 되는 독후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독후 활동에는 함께 읽는 활동뿐만 아니라 멘토, 멘티단이 함께 걷고 쓰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등 기존의 일거스 추진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거스의 걷기 영역에서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학교에서 근처에 일거스 걷기 코스를 만들어 함께 걸으며 걷기 퀘스트를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협동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뉴키즈 온더 초원이라는 이름으로 걷기 퀘스트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에서 멘토, 멘티가 의논하여 자신이 읽은 책에 관련된 문제를 만들고 이 중 선정된 문제들은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책을 미리 찾아 읽으며 답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에서 정한 산책 코스 곳곳에 책의 소개 편말을 둡니다. 책 편말의 하단에는 QR코드를 기재하여 선정한 문제를 넣고 학생들이 문제의 정답을 맞출 시에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멘토, 멘티다는 함께 포인트를 모아 상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쓰기 영역에서는 책을 읽고 알게 된 점이나 책에서 시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멘토, 멘티가 토의한 후 깨달은 점 등을 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읽기, 걷기, 멘토링을 포함한 교동의 활동들을 통해 자신이 느낀 점을 소감문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멘토링과 함께하는 독후 활동이 진행된 후에는 함께 읽은 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학교 일정에 따라 학생들의 지필고서가 끝난 후인 5월, 7월, 11월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 프로그램 진행이 완료된 후에는 12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일거스 성과공유회에서 각 학교에서 1년 동안 진행한 활동에 대해 꾸준히 제작해온 쇼폼, 쓰기 영역에서 작성했던 소감문과 함께 활동에 대해 보완할 점을 공유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실행을 통해서는 크게 3가지의 기대 효과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증진입니다. 멘토링과 함께하는 일거스 프로그램은 기존의 일거스 프로그램에 더하여 또래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독서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 있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거부감 없이 독서를 즐길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도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독서량이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역량 신장 및 학생들의 자기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읽기 활동과 더불어 IB 교육의 토론 중심 교육을 통해 사고력, 문제 분석 능력, 실행 능력 등과 같은 미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활동을 통해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하고 멘토링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멘토, 멘티단의 독후 활동을 위한 도서 지원비와 일거스 성과 공유에서 공유할 쇼폼, 독후 활동에서 진행할 걷기 퀘스트 제작 및 홍보 비용을 필요한 예산으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멘토링과 함께하는 일거스 프로그램 정책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이 1:1 멘토링으로 부담감 없이 말하기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게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정책의 제안 목적인 만큼 이를 통해 기존 교육 방식에서는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완되고 일거스 교육 취지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업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링과 함께하는 일거스 프로그램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전을 도모하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팀인데요. 마지막 팀은 바로 저입니다. 인천해안과학고등학교 김명현, 이현준 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은 기초과정 공동수업 및 동일 분야 네트워크 확산, 멘토링 및 학술대회를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익숙한 얼굴이죠? 이제는 사회자가 아닌 발제자로 찾아뵙게 된 인천해안과학고등학교 김명현, 이현준입니다. 마지막 발제인 만큼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인 특성화고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정책을 소개하기 앞서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사회와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고등학교입니다. 하지만 취업에만 초점을 맞춘 마이스터고와는 또 다르게 필요에 따라서 대학 진학이 가능한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왜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본인의 전공에 맞는 어려운 전공 과목은 학습하지만 막상 전공 과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기초 과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 과목이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국영 수사과와 같은 공통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해양생명과학을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해양생명과학 분야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과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학과 생명과학과 같은 분야가 저의 전공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에너지 시스템과에서는 물리와 같은 과목이 전공을 배우기 위한 기초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 분야의 전공 지식을 배우는 전공 과목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 과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전공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 과목에 대한 밑바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전공하는 학생이 물리나 미적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 에너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대학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공 과목을 학습하면서도 교양 과목을 병행함으로써 기초 과목에 대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이 기초 과목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수업에서 표면적인 지식만을 배우게 됩니다.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흥미도 떨어지고 산업 현장이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공감돼서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동일 분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배운 내용을 대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초 과목만 배운 인문계 학생들보다 학점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적응하지 못해서 자퇴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성화고 학생의 역량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특히 더 교육과정에 맞는 학습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열심히 교육과정에 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교육 시스템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창의성과 응용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도 특성화고 졸업자들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초 과목도 차근차근 천천히 배우면서 전공 과목까지 배워서 완벽하게 특성화고의 목적을 추구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대다수의 특성화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특성화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안에 이런 기초 교과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저와 이 친구와 전공마다 배우는 기초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선생님을 특성화고에 모셔온다면 기존에 있던 전공 과목 선생님들은 이렇게 나가야 하는 순환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특성화고 공동교육과정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특성화고 공동교육과정이란 기초과목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방과 후나 또한 주말에 동일계열 학생들끼리 모여서 수업을 만들고 선생님을 섭외하여 기초 과목의 수업을 듣게 하는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전공 과목의 이해도와 응용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 분야와 대학에 진학할 때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뒤에는 학술 대회라든지 경연 대회라든지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추가적으로 운영해서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정책이 단순하게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초 과목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일 계열의 특성화고끼리 모이면 본인의 전공에 맞는 또 이제 다양한 특성화고 학생들끼리 모이잖아요. 이랬을 때 단순히 기초 과목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서 전공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변화는 나비 효과처럼 퍼질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학생은 비록 소수일 수 있지만 이 소수의 학생들이 학교에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인천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에 영향을 끼친다면 전공에 대한 열정과 이해를 나누는 과정에서
특성화고의 교육 환경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성화고 공동교육과정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예산은 선생님을 섭외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만드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100명 기준으로 약 5천만 원 정도를 산정해 봤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학술대회라든지 추가적인 운영 방향도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기본 예산 5천만 원과 추가 활동비 3천만 원을 투입해 총 8천만 원의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성화고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정책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특성화고 학생들 기초학습과 정보 역량 강화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특성화고등학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성화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팀의 발제를 마쳤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5가지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 3회 카페인 중독 예방 교육을 보다가 떠올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혹시 주기가 어느 정도로 할 예정인가요? 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교육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학기당 2-3번 정도는 교육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관련해서 이런 여러 교육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는 시간이 혹시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남는 시간이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교과 과목들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간에는 종례 시간에나 조례 시간에 짧게씩 영상 자료들을 틀어주시면은 학생들이 그래도 집중해서 듣거나 짧은 시간에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학생참여위원회 소속 인천금융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준희입니다. 네, 우선 저는 카페인 중독 예방 교육 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현재 이제 학생들 잘 살펴보시고 문제점 잘 다루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드릴 질문은요. 이제 정책에 대한 것보다는 이 차선책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해결하고자 하시는 문제가 이제 카페인 과다 섭취 시에 생기는 그 위험성이랑 이제 더불어서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카페인 과다 섭취 시 위험성을 모르는 분은 이제 솔직히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히려 이제 아직 남아있는 그 학업주의 이 사회가 문제인 것 같아서 사실 이 정책을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사실 그 카페인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보다는 이 학업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게 조금 더 확실하고 빠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지식을 쌓으실 수 있는 게 좀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그 카페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카페인의 부작용을 알고 부정적인 부분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그렇게 많이 섭취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개선이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맛이 있다 등의 이유로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고 그거를 끊지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제안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학생 성공버스 정책 확대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발제자분들께서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어떻게 문제를 느껴가지고 정책을 내주셨다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란 거는 대상자가 분명하게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상자가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44억 원이라는 예산을 쏟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정책의 대상자가 분명하게 파악이 되는 근거가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44억 원은 현재 예산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상은 중고등학생 관련해서 저희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대규모 개발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44억 원 플러스 22억 8천만 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책의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느껴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파악이 됐는지 질문드린 겁니다. 네, 파악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반도체 학교로 예시를 들자면요.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중구는 현재 원도심인데요. 원도심인데도 아직도 학생 성공버스에 대한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남 명상 미디어학교는 학생 성공버스가 현재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학생 성공버스를 약간 시교육청 쪽에서 약간 축소를 하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실제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학교에서도 지금 파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번 발제인 특성화고 공동교육 과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정말 필요한 정책 같고 정말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좀 깁니다. 그래서 좀 두 파트로 나눠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 소개를 잠깐 저는 인천 외국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오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년 발제자분께서는 생명과학을 지금 해양생물을 공부하고 계시고 기초 과목으로서는 화학과 생명과학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당연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등 심화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 필수 불가결하게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록 문과의 계열의 문제이긴 하지만 정치화법을 수능 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꼭 정치 외교학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수능 과목에서 사회문화를 듣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학과에 진학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요즘에는 사회탐구 과목만을 들어도 공과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는 배운 적 없는 언어라도 대학교 학과를 지원할 때 노어노문학과, 도고동문학과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실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대학은 기초 상태가 없는 학생이더라도 대학교에서는 그 기초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초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정말 대학교가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에서 불평등한 것인지 부족하게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특성화고 대학 진학 과정에서 문제를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전문 인재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게 더 큽니다. 아무래도 특성화고의 목적이 당연히 진학보다는 취업에 맞춰져 있는 학교이다 보니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학 진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전문 인재로 양성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문제가 더 큽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부분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한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대학에 진학해서는 이 기초 과목에 대해서 중요해지겠죠. 생명과학의 대학에 진학을 했으면 당연히 기초 과목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반이 되는 과목을 학습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이 분야의 전공을 가지고 이 전공을 심화시켜서 확산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과목은 대학 진학에서 뿐만이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까 대학 진학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이외에도 이 특성화고의 목적은 산업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부분에서 질문 드린 것도 좀 대학교에 관한 질문인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로 인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불편할 수 있고 학점을 따는 것에 대해서 좀 불평등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성화고 공동교육 과정을 시행하게 되면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제 기초 과목들도 이제 완전히 이수를 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학교 초기 학년에는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공부를 진행할 수 있지만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심화 이론까지도 나름 공부하는 학교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기초 과목이 아닌 심화 과목을 공부하는 상태가 되면 인문계를 나온 학생들은 심화 과목을 공부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특성화고가 아니라 인문계 학교가 오히려 학점을 따는 것이나 대학교 생활에 있어서 더 불리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불평등하다,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하고 싶고 그 기초가 부족해서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불평등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보다는 지금 저희가 특성화고에서 지금 산업 인재로 발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기초 과목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그 근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예시로 대학교 과정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기초 과목과 전공 과목을 학습한다면 당연히 뛰어난 인재가 되겠죠.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해서 더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고의 원래 목적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그런 산업 분야의 인재가 돼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평등하니까 이거를 개선해달라라고 주장하는 입장보다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로 대학 진학 과정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멘토링과 함께하는 일거스 프로그램 발제자분들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저는 해결 방안을 위해 필요한 예산 부분에서 제작 비용이 너무 높게 측정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한 학교당 100만 원으로 70개 학교에 제공하여 약 7천만 원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제작 비용에서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제안서에다가 제시한 예산은 추정 예산일 뿐 재정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작 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된다면 예산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삭감하는 방안이 있고 제작 및 홍보 비용
도서 지원비의 일부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중산고등학교 밴드부 더비트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제부터 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단분들의 원탁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조의 퍼실리테이터 선생님과 학생참여위원회 위원분들의 진행에 따라 자유롭게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결과를 발표할 조는 손을 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참여위원회 4기로 활동하고 있는 인천금융고등학교 백수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조는 먼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상이 깊었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견이 많았던 정책은 급식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채식을 아예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의견에 대하여 자율배식 또는 수단할 등을 통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또 제 의견이 분분했던 정책은 일커스 멘토링 정책이었습니다. 활동 기간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그거를 저희끼리 한번 답변을 해보았습니다. 지필고사 기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여유로울 때 독서를 하는 등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고 많은 분들에게 정책에 대한 보완점을 들을 수 있었던 인상이 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번 토론회에서 발표할 사람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다문화 학생 급식 지원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 내용에서 단순하게 종교적 의미에 대한 급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에 대한 방향을 더 폭넓게 설정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다문화 급식을 먹으며 해당 음식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지구촌에 대한 소속감 및 이해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채식 급식을 늘리기보다는 폭넓은 급식 선정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식의 날과 같은 날들이 이미 선정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급식이 남는 경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론 내용에서 VIS 데이 및 포용 급식과 같은 제도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추가한다면 다문화 급식을 실시하며 보다 의미와 가치 있는 급식을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뚜렷하고 공익을 위한 주제의식 덕에 참여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조에서 발표를 맡게 된 권민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조에서 다득표를 받은 주제는 학생 성공버스 정책 확대라는 제안인데요. 저희는 이 제안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그리고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과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정책에서의 중요한 점은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적다는 문제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각 학교 특성에 맞는 수요가 많다면 큰 버스를, 수요가 적다면 작은 버스를 지원하는 것처럼 최대한의 효율을 내고 유동성 있게 그 학교의 특성을 사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도시 인근 지역과 같이 그 근처에 사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적은 그 학교에 다니는 멀리 사는 친구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노선 변경의 부분에서도 기존 노선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받는 것보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받고 그 학생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교에 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좀 더 순서를 변환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에서는
이용 경험자들에 한해 이용 설문조사나 또는 추가적인 안건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학교 성공버스에 대한 이해 또한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교내 이러한 성공버스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채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성공버스에서 조금 더 학생들이 안전하게 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버스 기사님들께도 매뉴얼을 전달해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좀 오래 머물러서 차가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차가 이제 정차되어 있는 시간이 길면 도로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빠르게 내리다 보면 좀 무단횡단을 계속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학생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세심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인천해양고등학교 8번의 발표자인 이현준입니다. 저희가 이 정책 중에서 했으면 했던 정책은 특성화고 공동교육 과정인데요. 왜냐하면 특성화고의 원래 취지인 산업 분야와 전문 인력 양성을 기초과목을 배우지 않고 학습을 하기에는 모순이기에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 중에 의문을 가졌던 것은 카페인 중독과 일거스인데요. 카페인 중독은 일단은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 좋은 이유를 교육을 하는 것보단 교육 과정에서의 사회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거스일 경우에는 책이 없다고 책을 읽지 않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도 많은 책이 있기에 책을 산다는 정책보다 더욱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학생 성공 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교를 여러 군데 총 51교를 지나서 이동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들 개개인한테 교통비를 지원한다던가 아니면은 학교 자체에 통합버스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용하지 못하는 소수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에 지정된 통합버스를 개선을 해주면은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인천에서 편하게 중고등학교에 왔다 갔다 통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 학생 성공 버스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홍보가 잘 이루어지면은 많은 학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한 학교 자체에서도 직접 관심을 가지면은 학생들 통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내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옹호하지만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러한 또 다른 의견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개선하면은 좀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학생참여위원회 소속 덕신고 이윤서입니다. 저희는 가장 많이 나온 주제로 카페인 예방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카페인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부족한 점과 그리고 거기에 덧붙일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나눠봤습니다. 우선 카페인 중독 예방 교육이 캠페인이나 포스터 등등 그리고 다른 예방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인 중독량이 줄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페인 중독 예방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카페인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초등학생 정도의 친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에서 나온 의견 중에 카페인 중독 예방 교육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할 점이 예방 차원이 아니라 치료 차원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카페인 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카페인 중독
중독 예방이 실제로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카페인 중독이 된 친구들에게 치료를 함으로써 카페인 중독률을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페인 중독이 과연 왜 일어나느냐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카페인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공부를 할 때 졸음을 깨거나 아니면 카페인을 대체할 무언가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카페인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부족한 점과 카페인 중독 예방 교육에 덧붙일 점들에 대해서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더 나은 인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함께 의견을 공유한 투표 결과가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발표는 정책부 김미나, 김대현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참여위원회 총무부 김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참여위원회 정책부 김대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정책안을 공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화면을 공개해주세요. 네, 학생 성공 버스 정책 확대 제안은 찬성률 62%로 평가단 찬성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더 맛있고 더 행복한 다 함께 학교 급식 제안은 찬성률 71%로 평가단 찬성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카페인 중독 예방 교육 찬성률을 50%로 평가단 찬성 정책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멘토링과 함께하는 일거스 프로그램은 찬성률 61%로 평가단 찬성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 특성화고 공동교육 과정은 찬성률 81%로 평가단 찬성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투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4개의 정책이 학생평가단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2024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에 시작과 끝을 함께해 주신 평가단 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2024년 청소년 100인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오늘 100인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뜨거운 우리 학생들의 열의로 인천의 교육이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욱 최적화된 최상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한 경험을 토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다면 내년에도 훌륭한 정책 제안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를 끝으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100인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장 김병현, 부위원장 최예나였습니다.